잠시 살펴봤었죠. 그렇죠?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 예.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이제 방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갑이라고 하는 여기 안 나오네. 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 위반죄 범행에 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조, 그 상표법 위반을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작위에 의해서도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음으로써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경우도 생각이 될 수 있느냐. 예. 여기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96도 1639 판례에서 문제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우리 내용에서도 이 판례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백화점에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어떤 이제 매장의 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시면 자,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지금 소리가 지금 들어오는데 조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자,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해서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 사항 확인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예, 바로 을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화점 내 매장에서 버젓이 상표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알면서도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경우에 을의 그와 같은 부작위가 결국 갑의 상표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누군가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제 북돋아주고 뭐 원조한다라고 할 때는 뭔가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주고 제공해주는 이런 자규의 형태를 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을과 같은 사람은 상표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러한 부작위가 이제 문제로 된 사건이었는데요. 을의 이러한 부작위가 상표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판례를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에서 바이어를 보조하여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고객들이 이를 구매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점주나 그 종업원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바이어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할 근로계약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것은 자규에 의하여 점주의 상표법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기에 의해서 상표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는 여기에서 그와 같은 법 위반 행위가 행해지지 않도록 그와 같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할 법상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서 행한 것이 자귀에 의한 방조와 형법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 위반 방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판례를 보시면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방관한 채 부작위에 머무름으로써 결국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자기에 의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적 자기 의무. 두 번째는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표현하기를 이제 자기 가능성. 부작위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부작위도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형벌법규가 예정하고 있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취급이 될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부작위가 자기와 마찬가지였던 법익 침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경우를 일컬어서 동가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가치성. 그래서 우리 판례도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면은 그 부작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형태는 자귀를 예상을 하죠. 범행 도구를 제공해 주거나 뭐 범행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범행의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이런 이제 자기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부작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급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방조라고 하는 개념의 일반적인 어떤 의미에 비추어 볼 때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위를 자기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대체로 세 가지의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 부작위를 자기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은 잊혀져 가지만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하나 그 세월호 사건이 있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세월호 사건.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세월호의 선장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을 때 어떤 죄명으로 기소가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살인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살인죄. 그렇죠? 자, 살인죄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 형법 조문을 살펴본 것처럼 형법 250조 1항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살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로 볼 때 칼로 찌르거나 총을 쏘거나 목을 조르거나 독약을 먹이거나 이런 등등의 자귀를 예정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그 피고인은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살해한 것,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죠.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작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이 우선은 사람의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예. 그러한 자기를 용이하게 행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점이 전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부작위가 칼로 사람을 찌르거나 사람의 목을 조르거나 총을 발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법익 침해를 발생하게 할 현실적인 위험성을 가지게 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결과적으로는 그 선장에게는 살인죄 유죄가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그 말은 결국 그 선장은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법익으로서의 생명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라는 자기 가능성이 인정이 되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마치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치사량의 독약을 먹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을 가진 행위로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안에서도 만약에 백화점에서 어떤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고 한다면 몰라도 이 직원 을은 뭐였죠? 바이어를 보조해서 특정 매장에 관한 상품 관리 및 고객들의 불만상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되고 판매되고 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법적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렇죠? 법적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잘 검토를 해서 요것이 다 충족되는 경우에 그 부작위는 형법이 예정하고 있는 실행행위,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자기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조금은 다른 이제 측면의 얘기인데요. 역시 우리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이 공정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가운데 하나인 저작권법이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으로서 형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저작권법 위반, 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은 아마 대체로는 좀 생각하는 유형의 행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36조에서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위죠. 바로 저작재산권, 기타 이 법에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거나 공연하거나 공중송신하거나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137조를 보시면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로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그 속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에 등재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표지갈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책 원저자는 따로 있는데 책 실제로 저술하지 않은 사람이 저자인 것처럼 이름을 올려가지고 책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 발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표지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 저작자, 책을 저작한 사람은 실제 저술자, 저작자, 실제 저작자는 갑입니다. 예. 그런데 갑 외에 을, 병도 공동 저자로 해서 예, 책을 발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표지가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상당히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고, 우리 이제 옆에서 곧바로 이제 이 사안 좀 간추려서 한번 살펴볼 텐데, 모 대학교의 교수 3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던 예, 사건입니다. 예. 전부 다, 책 실제로 저작하지 않았으면서 이름만 예, 올려가지고 책을 이제 판매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저작권법을 보면 140조에서 예, 이 장의죄는 이 장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저작권법 위반죄는 대체로 이제 이 친고죄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이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우리 아까 살펴본 이 136조 1항 1호를 위반하는 경우는 고소가 없더라도 이제 기소를 할 수 있고요.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통 보면은 일반인들이 다른 사람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왜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경우 사실 엄연히 이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고죄로 되는 것이죠. 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37조 1항은 이제 자, 여기 우리 지금 살펴본 것처럼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이런 경우의 범죄도 역시 고소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안은 바로 이 137조 1항과 관련되는 사건, 바로 이른바 표지가리가 문제됐던 사건인데요. 자, 사건 한번 볼게요. 답은 모 문화사, 보통 이렇게 출판사 이름이겠죠, 그렇죠? 영업직원 병으로부터 자 어떤 요청을 받냐면은요, 자 자신의 저작물로서, 그러니까 갑의 저작물입니다. 갑의 저작물로서 그 문화사에서 곧 발행할 소방기계 시설론이라고 하는 책에 저작자가 아닌 교수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을 합니다. 예, 이 갑이라고 하는 실제 저작자가. 그리고 한편 이 대학 교수 을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 병으로부터 네, 이 서적의 저작자가 아닌 자신 을을 공조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실제 이 소방기계 시설론을 저술한 사람은 갑이고요. 대학 교수 을은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출판하는 문화사 영업직원 병이 실제 저작자인 갑한테 대학 교수 을 저자로 올리자. 그리고 대학 교수 을 찾아가서도 이 책에 너를 저자로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다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병은 사실은 을은 이 소방기계 시설론의 저작자가 아닌데도 서적 표지에 실제 저작자인 갑 외에 을을 공저자로 해서 소방기계 시설론이라고 하는 책을 이 이제 출판사 문화사 명의로 발행을 하게 된 것이죠. 예, 바로 표지가리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결국 갑과 을과 병은 함께 공모해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137조 1항 1호의 제조, 그쵸? 아시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 이 경우는 지금 아까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재판에서 이 실제의 저작자인 갑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작자인 갑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쨌거나 이 갑은 실제로 이
책을 저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을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작자가 아닌 대학 교수 을하고 출판사 직원인 병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죄가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인 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원 저작자인 가보의 동의를 받아서 을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작자, 다시 말해서 저작 재산권이라고 하는 법익의 주체인 가보의 승낙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을과 병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요? 우리 이제 요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혹시 우리 제가 지금 보이는 분 가운데 우리 인선 씨, 문인선 씨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선 씨께서 우리 대법원 판결 2018도 144, 예, 요 판결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 2021년 7월 15일 2018도 144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 여부 등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예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헌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네, 고맙습니다. 인선 씨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이렇게 이제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데 따른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규정은 바로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설사 실제의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이 표지가리와 같은 행태의 행위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으로서의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범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단순히 원 저작자의 어떤 개인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 저작 명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 법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원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회 일반의 신뢰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건에서 원 저작자인 갑이 그와 같은 표지가리에 대한 승낙,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 명의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행위로서 가벌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이제 갑이 주장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원 저작자인 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그와 같은 범죄의 공범으로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갑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형벌 법규의 규정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이 보호법익이 무엇이냐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원 저작자의 어떤 인격적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본다면은 사실 우리 이 사건에서 갑을 처벌하는 것도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갑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을이나 병을 처벌하는 것도 곤란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137조 1항 1호의 죄는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저작자 명예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익 침해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사항으로서 살펴볼 것이 저작권법이 보호 대상으로 삼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과연 이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사실 이게 논란이 좀 있어 왔던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강력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범죄라든지 성폭력 범죄를 살펴보았고요. 음란물과 관련하는 범죄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성범죄 내지는 성폭력 범죄 일종으로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이제 중대 범죄의 일종으로서 논해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음란물 자체가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개인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서 존재하는 산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이것이 이제 문제된 사안이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하나의 판례는 1990년 10월 23일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이미 다 카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형사 판례는 아니고요. 민사 쪽의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던 사건인데요. 우리 법원은 여기 보시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가운데에 부도덕한 부분 내지는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는 보호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건이 뭐 이렇게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요. 일본국 광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플래시, 한국 뭐 가라노, 누드, 뭐 비장 사진호, 일거 대공개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아마 그 일본어하고 우리말을 막 합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 오는 왜 일본어로서는 그 뭐죠 목적형 조사인가요? 그러니까 사진을 대공개한다 뭐 이런 뭐 누드, 노는 아마 관용어에 놓은 것 같고 하여튼 뭐 어쨌든 대충 우리가 이제 눈치학상으로 보면은 이제 누드 사진들을 이제
대량 이렇게 이제 공개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원고를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원고가 제작한 사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게재한 이제 사실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드 화보라든지 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러한 사진들을 무단으로 이제 게재함으로써 그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음란물을 무단으로 이제 거기 게재했다라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죄, 다시 말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민사 사건으로서 저작권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인데 우리 법원은 민사 사건으로서 이제 다룬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는 보호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23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갑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인터넷 주소는 생략합니다. 어디에 가입해서 아이디, 닉네임, 무엇으로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요. 갑은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13일까지 갑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등촌동 에서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최신 영화 A, B 등을 복제한 후에 이를 업로드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서 저작 재산권 보호 대상 영상물인 방송, 드라마, 영화 파일들 합계 4848점을 참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아마 이제 돈을 벌려고 그랬나 보죠. 이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한 사실이 있고요. 결국 갑은 영리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 송시권을 침해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제1심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사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파일 가운데에는 일부 이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서 저작권 위반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은 결국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파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러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도 여기 보시면은 대법원도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이제 규정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작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저작물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사상 또는 감정을 말이나 문자나 음이나 색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는 한에서는 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음란물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으로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범죄라든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영업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저작권법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원조하고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러한 좀 어떤 모순이라고 할까요? 이 모순은 결국 각각의 법 영역이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보호법익은 달리 파악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의 예가 이 저작권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가운데 음란물을 여전히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 이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로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입장이 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근자의 하급심 판결 가운데에서는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는 이 하급심 판결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법원 판결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판결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란물 여전히 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봄으로써 묵시적으로는 결국 음란물을 제작하고 창조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유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이제 제시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5시 13분 정도 남았는데요.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7시.